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아마 몇 명의 동기들이 더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어떤 결정하는 결정 단위들 그래서 뭐 개인이든 각 현장 조직이든 맞아요 결정할 수 있는 단위들의 그 동기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마 좀 지난 1차 토론회 때보다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이 좀 예정했던 시간보다 20분 정도 좀 늦어졌는데 토론은 교육을 좀 하고 토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부장 동지가 쌍용차 각 현장 조직 대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연락한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시라는 시간이 휴무 기간에 좀 빠를 수도 있는데 뒤에 참석한 동기들은 토론회 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뒤에 참석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 상황에 오늘 그 현장 조직이라든지 같이 할 만한 조직들한테 먼저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사회자 발언이 좀 애매모호해서 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한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정치한회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네. 다 연락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지금 외투 기업 쌍용, 한국 GM, 르노, 삼성 이렇게 있는데요. 똑같은 처지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 이야기 들었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금속노조 연구위원이고 현재 쌍용 르노 삼성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똑같은 그 르노 자본의 그 실상들을 같이 르노 삼성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상황과 쌍용차 상황도 거의 비슷할 것 같으니까 시간은 좀 많이 좀 드릴 수는 없고 약 30분 정도 해서 일단 듣고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라는 것이 좁게 보면은 우리만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쌍용차만의 위기, 쌍용차만의 특수함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제 같이 논의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지부 동지들의 요청이 있어서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자 지난주 토론회 때 참석을 했는데 열띤 그 어떤 토론으로 인해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2차 토론회까지 참석하게 됐고요. 원래는 발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황을 전달하는 데는 짧게나마 문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한 거라서 제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나 어떤 그래프 같은 것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문구 위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토론회 때 쌍용차 위기의 어떤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오민규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이제 좀 구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작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짚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쌍용차의 경영 악화, 경영 위기라는 것이 촉발된 표면적인 계기는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데에 따른 위기인 것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계기가 촉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외에도 우리 쌍용차가 처해 있는 위기의 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 다면적이고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 쌍용차만의
판매량이나 생산량 감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성장으로 비롯됐던 글로벌 차원의 완성차 판매량이 사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쌍차만이 아니고요.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GM도 그렇고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양상이고요. 우리나라 그 7개 완성차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현대, 기아, GM, 르노, 쌍용, 그리고 타타, 대우버스까지 해서 보통 이제 7개 완성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7개 완성차의 총 생산량 기준으로도 이미 2011년 기점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죠. 판매량 같은 거를 보면은 2012년 기점으로 수출 물량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2016년 기점으로 내수 판매도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특한 현상은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들은 압도적으로 수출 물량이 높습니다. 그 내수 물량보다 수출 의존형, 수출 중심적 어떤 판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독특하게 2020년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 내수 판매가 쌍용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가 상용차는 제외하고요, 트럭은 제외하고요, 증가세에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요. 이유가 수출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던 각종 완성차들이 그 글로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수출이 불가능해지자 내수를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여기서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파악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내수 판매는 계속 감소하다가 2020년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9년, 20년에 신차를 대대적으로 내면서 각 완성차들이 신차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고 나면은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쌍차 같은 경우는 2009년 구조조정 이후에 2016년까지 아주 완만하지만은 성장 곡선을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 궤도로 진입하려던 와중에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차원의 어떤 불황기, 저성장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이 쌍차의 회복 국면과 글로벌 완성차의 판매량의 감소 국면이 겹쳐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두 번째,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는 사실 핵심적으로 경영진의 어떤 경영 판단이 상당히 미숙했고 이 부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문구로만 설명해놨지만 지난 1월에 있었던 쌍차 토론회에서는 이제 상세한 분석을 해놨는데요. 우선은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유수한 이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완성차의 오해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내수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외수에서는 이제 저가 연가 공세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상당 부분 오해에 가깝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에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이 마인드라 잡은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인데 15, 16년에 티볼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내수 판매량은 쌍차의 내수 판매량은 만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시장에 먹히는 차종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수출은 16년에 52,000대에서 2020년에 19,000대 수준으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이게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 수출 부문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있었는데 수출 부문의 감소로 인해서 이것이 매출 원가율 상승과 이제 영업 실적의 하락으로 직격탄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수출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6년 기점으로 매출 마진율, 이 매출 마진율은 이 모든 영업 실적에 가장 이제 계산하는 데 토대가 되는 것인데 매출액이 100이라면 매출 외가가 90이라면 매출 마진율이 10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 가격비 빼고 뭐 금융 비용 빼고 하면서 영업 실적과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종의 원가 경쟁력을 측정할 때 매출 마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16년에 83.7%. 사실 저 83.7%도 현대기아차에 비교하면 좀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3, 4분기 기준 98.9% 수준까지 매출 마진율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영업 실적 감소나 매출 마진율의 어떤 위기가 사실은 내수 부문이 아니라 수출 부문의 수익 실현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판매 구조, 쌍용차의 판매 구조 변화, 특히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이후에 나타난 이 판매 구조 변화가 이 쌍용차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 위기가 사실 갑자기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만 가지고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차입금을 빌려오게 됩니다. 회사차를 발행하든지 민간 시중은행에 가서 이제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오는데,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업에, 왜냐하면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유동비율입니다. 이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동수송 위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유동비율로 봤을 때 쌍용차는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100을 넘지 못하면 은행에 가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혹은 악성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악성채권으로 분류가 되면은 실제 시장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인데, 유동성 위기가 아주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유동성 위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자산 관리와 부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단계해왔던 경영진의 책임, 이 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점은 2020년 코로나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이 코로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쌍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조적으로 우리 갖고 왔었던 문제점이고, 이것을 경영진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세 번째는 코로나 국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시장의 외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한 해에 혹은 19년 말부터 쌍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들, 이제 버스를 제외하고는요, 다 신차를 내면서 내수가 증가하는, 내수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쌍용차만 2020년에 신차도 없었고, 19년에 이미 이제 코로나 신차가 나와서 2020년하고 상황이 좀 달랐죠. 신차도 없었고, 유일하게 쌍차만 내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수 판매량의 감소가 신차 효과 측면도 존재하지만, 사실 이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재가시화되는 측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점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차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던, 이게 이제 그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른 완성차들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판매량이 늘었는데 쌍차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시장의 외면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경영 악화를 지금까지 부추겨온 집단이 누구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짚고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주 월요일에 동지들께서 이제 오민규 위원께서 준비해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을 통해서 쌍차가 처해 있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수한 어려움, 세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금속노조, 이제 산별노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쌍차만의 어떤 구체적인 특수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쌍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제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방법론은 다르지만 존재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유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투 완성차인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르노, 삼성이나 한국GM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좀 비교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GM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약간의 시차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대기아차에 비교해서 이 외투 완성차 3차가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작년 3월에 원래는 19년 가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닛산 로그 위탁 생산 물량이 끊겼습니다. 이게 이제
닛산 로그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내수 혹은 이제 수출 화학 내수를 병용하는 차종은 아니고요. 수출 전용 차종인데 이 르노 그룹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잖아요. 그래서 르노로부터가 아니고 닛산으로부터 위탁 물량을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게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이 종료된 이후에 생산 물량이 크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이 매출 실적이랑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뭐 이미 시작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 이미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한 지는 좀 오래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전국 각지에 가지고 있는 직영 정비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르노는 사실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GM이나 쌍차에 비해서는 지금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 글로벌 자본의 헤드쿼터의 어떤 오더로 인해서 순이익률을 높여라, 수익성을 강화시켜라라는 오더에 의해서 지금 직영 정비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쌍차랑 비교해봤을 때 르노의 상황을 제가 지금 시간상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유사한 점은 뭐냐면 르노도 쌍차와 마찬가지로 국수노조 국면에서 친기업 노조가 집권하면서 노사 역관계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속노조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았다가 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그 노조 설립 후 그 교섭 대표권을 확보하고 1년 동안 교섭을 성사를 못하면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1년 후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회사가 바로 이제 대대적으로 기업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기업 노조를 대대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친기업 노조가 지금까지 계속 집권을 해왔는데 2018년에 금속노조 초대 지회장 출신이 금속을 탈퇴하고 기업 노조로 가서 금속노조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속노조 선별전환 투표를 붙였다가 한 4%, 5%포인트 차이, 그게 3분의 2여가지고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 5%포인트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재밌는 점은 다시 선거에 나갔는데 전 집행부가 다시 이제 또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 정서가 여전히 금속의 우호적인 정서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금속 출신의 그 지회장이 위원장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친기업 노조가 계속 집권하면서 사실 회사한테 모든 것을 다 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속노조가 오히려 이제 외곽에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 조합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외곽에서 매주 선전전하고 이제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런 친기업 노조가 회사와 계속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는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는 한편 각종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거나 근무 형태가 회사 측 입맛에 맞게 훨씬 더 회사 측이 유리하게 설계된다거나 임금 체계 재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된다거나 하면서 어떤 유연한 노동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쌍차와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는 유형 자산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쌍차 마찬가지로 신차 투입, 상대적으로 이 신차를 투입하는 것은 르노삼성 공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르노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 차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차종을 한국 공장에 배정할 것인가, 특히 닛산 물량 같은 것들을 한국 공장에 배정할 것인가에 글로벌 헤드쿼터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차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작년에 XM3라는 신차를 드디어 이제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다른 글로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내수 판매 및 수출을 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도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완전한 신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이점은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글로벌 르노 자본 자체가 수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그 기업이다 보니까
유동 비율 자체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자체를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매물을 팔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재무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기업인데 유동성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요. 오히려 100 이상으로 계속 높아져 왔고 그리고 기존의 내수 중심이었습니다. 르노 삼성이. 그런데 그 글로벌 르노 자본이 들어선 이후에 수출 위탁 생산 중심으로 생산 판매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본사로 돈을 빼갔냐면 내부 거래. 예, 닛산의 로그 같은 것을 위탁 생산한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완제품을 나가는 것은 우리가 완제품이 나가지만 부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일본에서 닛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이전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 내부 거래가 이전 가격이 문제가 돼서 국세청으로부터 2013년에 7,800억 정도 가진 돈을 맞았습니다. 르노가. 이걸로 이제 돈을 못 뜯어가니까 이 초국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걸 돈을 못 뜯어가니까 어떤 짓을 했냐? 영업이익이 날 때마다 순이익이 실현될 때마다 현금 배당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현금 배당. 이런 방식으로 르노가 글로벌 본사가 국내 공장으로부터 돈을 뜯어갔다라는 점. 이런 수익 전략 자체는 쌍차와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쌍차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약화되었고 수출 비중도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실현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GM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GM 동지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 GM도 국내만 한정해 놓고 보면은 최근 한 3, 4년 사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의 GM의 위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GM이 파산한 이후에 전 세계의 글로벌 공장의 매각과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공장에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그 한국 공장 매각할 거다, 철수할 거다. 한국 철수설이 계속 이제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우리 크루즈랑 우리 캡티바 전에 뭐 차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어쨌든 두 개 내수에서는 꽤 인기가 있던 두 개 차종을 생산하던 군산 공장을 2018년에 폐쇄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GMTCK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이게 이제 기술 연구소입니다. 연구소를 분사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GM 안에 두지 않고 따로 떼놨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부평 2공장에 이게 교섭 과정에서 갑자기 땡뚱맞게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이런 얘기가 사전에 저희가 이제 금속노조에서는 이게 나올 어떤 맥락이나 행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평 2공장에 신차 투입을 중단하고 부평 2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물량 압박을 회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사실 기사화된 것 말고도 현장에서 수시로 철수 한 해 만에 물량 두 해 만에 교섭 국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GM과 쌍차와의 어떤 유사성을 본다면 글로벌 본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개입력이 굉장히 낮고 상당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이거는 GM과 쌍차만의 유사성은 아닙니다.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의 법인들이 글로벌 헤드쿼터의 경영 전략에 제대로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일 차종의 글로벌 생산 체제. 하나의 차종을 가지고 하나의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차종을 뭐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고 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고 동일 차종을 여러 그 글로벌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GM과 쌍차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투자 대비 현지 공장에서의 수익 실현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것도 이제 기술 먹튀를 가능케 하는 비슷한 현상인데 이것도 GM과 쌍차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GM이 쌍차와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제한적이나마 이 탄탄한 노조가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지금 쌍차랑 르노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가 회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분명히 우리는 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좀 높은 편이고 현대기아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규 차종 투입도 르노나 저희 쌍차에 비해서는 이루어져 왔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지금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이 동지들 우리의 쌍차 같은 경우는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이 르노랑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쌍차 같은 경우는
르노가 실제로 내부 거래라든지 현금 배당 같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이전해 갔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쌍차의 본사로의 어떤 수익 이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 기술 개발의 비용이 우리한테 남지 않고 이제 다른 공장으로 마인드라로 이제 옮겨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 단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연구가 신차가 이제 투입돼서 양산되기까지는요 아주 단순하게 연구, 개발, 설비 투자, 양산 이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연구비랑 개발비는 달라요. 연구비가 실제로 성과가 남았을 때 그게 무형자산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났을 때 무형자산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갔다가 실제로 양산을 해야겠다 하면은 개발과 양산 단계에서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유형자산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GM과 쌍차의 특징은 무형자산은 분명히 증가했어요. 쌍차도 무형자산의 증가 국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형자산의 증가나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개발 기능 부분에서 수익이 이전되고 있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이제 GM과 좀 유사한 측면의 수익 이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이제 위험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외투기업의 현지 공장은 사실 자본의 초국적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본연적인 한계다. 만약에 우리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한국 GM이 그리고 쌍용차가 마인드라나 글로벌 GM이나 르노 그룹에 영향을 일정 정도 미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어떤 면면을 들여다보자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헤드쿼터의 지시나 어떤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을 우리가 국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르노나 GM이나 쌍차가 공이 처해 있는 위험의 아주 심층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노사관계 문제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는 단위 현지 공장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GM도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 안에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위기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이것이 쌍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투기업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외투기업 정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산업정책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의 외투기업 기조는 정책 기조는 투자 유치 우선주의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외투기업의 일탈, 편법,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개입은 일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보면은 이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사실 외투기업의 외자를 유치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 조항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근데 투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들만 있는데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어떤 기술 유출이나 수익만 빼가는 행태를 보일 때 거기에 이제 당연히 불법, 위법, 편법 같은 것들이 다 동반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페널티 조항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된 그 어떤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 정부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어떤 문제 징후가 발견되고 실제 사건이 터져도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하고 사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만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골물대로 골라서 한참 돌이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터진 이후에나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이런 관행과 태도도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현실 인식과 외투기업에 대한 정책적 기조 전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외투기업이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쌍차 얘기로 다시 좀 넘어와서 동지들도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ARS라는 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 기업의 그 어떤 경영 위기, 재무 구조상의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거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워크아웃도 법정관리도 관할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주체도 다르고요. 자율협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고 말 그대로 채권단과 그 경영진이 자구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협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자율적인 해결책이었는데요. ARS 같은 경우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자율협약의 일환인데 단지 이제 과거와의 차이점은 이게 최근에 도입된 제도고 사실 대공장에서 별로 지금까지 활용한 사례가 없는 활용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제도인데 회생 절차 개시, 그러니까 법정관리 개시 전에 그러니까 법정관리 시점을 늦춘다라는 거 말고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자율협약.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율협약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쌍차의 ARS는 법정관리 시점을 늦추고 매각 협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ARS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 신청한 게. 왜냐하면 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ARS를 신청한 것 자체가 이미 이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수준 정도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쌍차의 옵션은. 첫째는 우선은 이제 제일 쉽고 빠른 해법은 매각과 무관하게 ARS 안에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국면은. 예. 채권단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산업은행이 됐든 다른 어떤 그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부품사들이 됐든 채권단하고 시중은행이 됐든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유동성 위기 지금 현재. 근데 사실 이제 경영 악화 기간이나 어떤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자 전환이나 추가 자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이렇게 해요. 다 어디든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든 말든 경영을 계속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경영을 정상화 시켜놓는 게 목적인데 지금 현재 채권단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 및 추가 자금 투입에 상당히 소극적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제 지난 2월 2일인가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우리 쌍차를 콕 집어가지고 쌍차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쌍차를 콕 집어가지고 인단협 3년 늘려라 기간 쟁행위 금지 서약서 써라 이런 걸 요구했던 게 사실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 차원에서는 별로 지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조가 받지 못할 것, 받지 않을 것들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당신들을 별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는 소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외투 완성차들 니들도 조심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차만을 타겟으로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해법은 매각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하만 협상 대상이다 보니까 하가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자동차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성장하는 국면에서 하가 사실 하 같은 기업이 쌍차를 인수할 거라고 넘보기도 어려운 조건이죠. 원래 그때 시점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은 하가 오히려 매각 협상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가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 협상 과정에서 들어줘야 될 사항이 굉장히 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참 아쉬운 점이 이 쌍차가 가진 매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SUV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생산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 그리고 거기에 어떤 로열티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존재 그리고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시장들에서 이 쌍차의 어떤 가능성들을 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 쌍차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악조건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법정 관리가 매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 관리가 개시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고민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관리 개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정 관리가 개시되고 나면은 3개월 안에 청산과 존속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제 법원이 그 위임한 사무를 위임한 회계 법인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관리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시를 못 가게. 그래서 최대한 법정 관리를 가지 않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났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정 관리가 나쁘지 않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존속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마인드라 자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 행태도 쳐낼 수 있고, 문제는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이런 옵션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1번, ARS 안에서 매각과 무관하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다?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여의치 않지만 마인드라 경영체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리스크를. 마인드라 경영체제가 지속된다고 하면. 2번, 하하 자본이 과연 다른 네트 자본과 다를까요? 지금 하하 자본 뒤에 중국 컨소시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입소문 타고 다 알고 있는데, 체리 자동차. 만약에 하하 자동차가 들어와서 마인드라나 쌍차처럼 또 한 번 기술 먹튀를 하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또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세 번째, 이 법정 관리 개시 간다고 한다면 존속이냐 청산이냐를 놓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법정 관리를 만약에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ARS 종료되고 법정 관리까지 가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맥시멈 5월 말까지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법정 관리까지 따져보면은 ARS 이후에 존속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반전을 깨볼 수도 있지만 청산 가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된다면은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큰 해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투기업 쌍차에 특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만 쌍차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들 중에 근본적인 원인, 외투기업 일반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본다면 조금 더 다차원적인 해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4-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요것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건 빼고, 나머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 안에서 금속 산별노조의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장 큰데, 그렇다고 해도 본사 경영 전략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최소한의 작업장 노사관계를 통한 외투기업의 어떤 견제장치, 여과장치로서 우리가 이제 기능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정보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최소한의 국내 경영진조차도 제어하기 어려운 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작업장 노사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외투기업들에서는 크게 봐서는 제도적으로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로 경영진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외투기업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조치. 외투기업이 사실 쌍차만이 아니고요, 부당노동 행위와 국내 제도적인 어떤 편법들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투기업 안에 대등한 노사관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1차적이다.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뭘 할 것인가? 쌍차나 르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속노조가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어떤 정책, 제도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쌍차 안에서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금속도 붙어야 되고, 금속과 함께 산별노조와 함께 각종 단체들이 다 붙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쌍차 안에서만 해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쌍차 동지들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작업장 노사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조직력을 복원할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 좀 더디고 힘들지언정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의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 지금 중앙에서 외투기업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개입 전략, 산업 정책적 전환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단위 기업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건 우리지만 정부는 쌍차 문제를 원어로 대문으로 바라봅니다. 여러 개의 문제 사업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도 그래왔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뭔가 이제 정책 금융적인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세금 낭비를 의식한다는 것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 외투기업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관계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어쨌든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해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외투촉진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인센티브만 있는 것을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갖고 가도록 외투기업의 기술 먹튀, 미투자, 저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일단 정비가 돼야 된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것들이죠. 산업기술보호법, 만약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되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다면, 쌍차의 기술 먹튀가, 이거 예전에 우리가 다 나왔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들이에요. 2015년에 하이디스 때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했었고요. 사전에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빼먹어봤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제도적인 요구를 노조 차원에서 외투기업 제도 개선 요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별조조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타겟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노사정 포럼에 지금 3년째 금속노조 담당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부처는 노동부랑 산자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감을 다 잡으시겠지만, 노동부는 절대 기업의 우호적이지 노조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네, 노동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화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저희 자동차 노사정 포럼 차원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노동부에 제안을 했어요. 외투기업 상황이 이미 안 좋은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외투 완성차 상황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작년 초에 이미 주문을 했어요. 외투기업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노동부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3천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앞뒤 차 떼고 포 떼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연구해주세요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이제 그 연구 위탁기관인 그 수탁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넘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의도나 그 어떤 문제의식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재밌는 것은 산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매각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요. 산자부가 훨씬 더 이 노사관계 차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좀 더 어디로 두고 구체화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우리 쌍차 동지들이 혼자 산업은행 간다고 해서, 아니면 이제 청와대나 산자부나 노동부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매각 협상 그 자체를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투기업 본연의 어떤 문제점, 외투기업의 모든 외투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한계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갖고 간다면, 산별노조 차원에서의 외투기업을 조직화해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지역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자체한테는 이 현지 공장이 일자리 세수와 직결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산업이 과거와 달리 이 지역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부품사가 재고를 쌓아놓고 물류를 통해서 완성차에 납품을 했다면 2000년대 초중반 이후에 모듈화와 그 서열 납기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 지역 간의 어떤 물리적 인접성, 완성차 부품사가 이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완성차 공장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예전보다 부품사의
위험도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자체를 타겟으로 한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적 개입 요구도 우리가 고민해볼 정책 방향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별거 아닌데요. 이 공급사슬 차원에서 쌍차만의 문제가 아닌 쌍차에 납품하는 북부사와의 어떤 공급사슬망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로 접근해볼 때, 그리고 상품시장 영역, 외투 완성차에게 내수시장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지금 외투 기업들이 한국의 내수시장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래차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유인하는 측면에서도 외투 기업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보고서로도 쓰여 있고 여러 차례 토론에서 쓴 내용이라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느라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산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 판로가 확보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런 어떤 전망과 비전 하에서 부채를 탕감해 준다거나 상환을 유예한다거나 출자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거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는 이제 부채가 많고 적음만 가지고 우리가 회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또 지양해야 될, 좀 피해야 될 제가 그 이야기라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매각 국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법정관리 갔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 청산이나 존속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부채의 비율이 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네, 여쭤본 맞습니다. 건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생의 가능성보다는 책임 소재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갚지 못해서 문제가 터진 네.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2013년부터 유동비율이 한 번도 100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 마인드라 자본이 들어와서도 현재 국내 경영진도 이 유동성 위기가 상존해 있었는데,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그 누구도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마인드라 글로벌 본사와 국내 경영진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글로벌 본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회생의 가능성, 어떤 부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해야지,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갈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